그 남자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 나는 내 손톱 밑에 끼어 말라붙은 점토의 감촉에 집중했다. 거칠고 차가운 입자들. 남자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등 뒤 작업대의 차가운 쇠 파이프가 척추에 흉터 자국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신음 대신 그 차갑고 단단한 감각에 매달렸다. 이것은 의식이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그저 또 하나의 물질 점토나 돌멩이 같은 오브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과정. 그는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내 정신은 먼 곳을 떠돌았다. 먼지 쌓인 작업실의 공기 유화 물감과 테레비뉴의 톡 쏘는 냄새, 미완성된 석고상의 텅 빈 눈. 그 모든 것이 남자의 뜨거운 피부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쾌락을 탐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내 몸이라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행위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쾌락도 교감도 아니었다. 이것은 처벌이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 망가진 몸뚱이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망적인 방식이었다. 마침내 그가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내 위에서 물러났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주워 입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작업대 위에 지폐 몇 장을 올려놓았다. 작품 활동에 보탰어. 늘 하는 변명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동정이라고 혹은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창녀로 만들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작업실 문이 열렸다가 쿵 하고 닫혔다. 다시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나는 한참 동안 작업대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채취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을 세우는 순간 등 아래쪽부터 왼쪽 다리까지 예리한 통증이 전깃줄처럼 타고 흘렀다. 몇 년 전의 사고가 남긴 내 인생의 영원한 꼬리표. 나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작업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통증은 익숙했지만 관계 직후에 찾아오는 통증은 마치 신이 내리는 벌처럼 느껴졌다. 내 몸을 함부로 굴린 것에 대한 벌. 나는 절뚝거리며 작업실 구석에 작은 샤워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을 틀고 그의 흔적이 남은 모든 곳을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듯 닦아냈다. 피부가 벗겨질 듯 아려왔지만 내면의 더러움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작업실은 전쟁터 같았다. 사방에 점토 조각이 널려 있고 조각칼과 망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의 미완성된 작품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비틀린 몸, 일그러진 얼굴 깨지고 갈라진 형상들. 사람들은 내 작품이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몰랐다. 저것들은 작품이 아니라 나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나는 벽에 기대어 놓았던 지팡이를 집었다. 오늘은 유난히 통증이 심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나는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이 넓고 춥고 지저분한 공간. 이곳은 나의 세상 전부였다. 나의 안식처이자 나의 감옥. 나의 몸처럼 이곳은 나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나를 가두는 굴레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의 돈을 집어들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새로 들여온 차갑고 네모난 대리석 원석 앞으로 다가갔다. 아직 아무런 형태도 없는 순수한 돌덩이. 나는 정과 망치를 집어들었다. 몸은 아팠지만 손은 살아있었다. 나는 돌에 차가운 표면을 쓸었다. 이 돌 안에도 분명 상처받고 비틀린 영혼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내가 꺼내주어야만 하는. 띠용띠용띠용. 망치가 정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작업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픔을 잊기 위해, 외로움을 잊기 위해, 나 자신을 잊기 위해 다시 돌을 쪼개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몇 년 만에 첫 전시회였다. 작은 갤러리의 한쪽 벽면을 차지한 것이 전부였지만 나에게는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고 구석에 서 있었다. 조명 아래 놓인 나의 조각상들. 비틀리고 깨지고 상처 입은 그 형상들은 마치 나 자신을 세상에 전시하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나를 향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것은 에어이 신하윤, 오랜만이네. 여전히 이런 음울한 것들이나 만들고 있나 봐. 이민준. 그였다. 사고 이후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 그는 몇 년 전과 똑같이 번지르르한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매달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내 모든 흉터를 다시 헤집어 피가 흐르게 만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갤러리 중앙에 놓인 나의 메인 작품으로 다가갔다. 척추가 부서진 채 고통스럽게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가 작품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것 봐. 여전히 우울하고 망가진 것들 뿐이잖아. 그러더니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긴 내가 뭘 기대했겠어. 절름발이가 만드는 절름발이 예술이라. 자기 연민을 팔아먹는 건 여전하구나 넌. 절름발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갤러리 안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려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채 수치심과 절망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모두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가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갤러리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그의 차가운 옆모습을 간신히 인지할 수 있었다. 남자는 이민준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가 조롱하던 나의 조각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동안 어떤 표정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작품을 감상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무게감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는 갤러리 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작품 사겠습니다. 그는 모두를 침묵하게 할 만큼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불렀다. 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민준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남자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이민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그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벌레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시와 경멸이었다. 내까짓 것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그 압도적인 눈빛 아래서 이민준의 오만하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결국 시선을 피하며 쥐구멍으로라도 숨고 싶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소동이 끝나자 남자는 다시 조각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내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내 작품을 몇 초 더 응시하다가 유령처럼 조용히 갤러리를 떠났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폭풍과도 같았다. 그는 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온기나 위로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멋대로 손을 댄 하찮은 좀도둑을 쫓아내는 듯한 냉정하고 절대적인 힘의 과시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내 인생에 또 다른 폭풍이 상륙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낡은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그것이 또 다른 하룻밤 상대를 찾는 남자이거나 혹은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어제 갤러리에서 폭풍처럼 나타났던 그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권지혁. 그의 이름은 어젯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 알아버린 뒤였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대한민국 미술계와 명품 시장을 손에 쥐고 흔드는 남자. 그런 사람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에 그는 내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먼지 쌓인 내 작업실 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이질적으로 들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멸이나 혐오가 아닌 마치 흥미로운 유물을 감정하는 고고학자 같은 눈빛으로 그의 시선은 미완성된 나의 조각상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어제 그 일 때문에 오셨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려 나왔다. 동정은 사양하니까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동정 신하은 씨, 나는 내 시간과 돈을 동정 따위에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내가 막 작업을 시작한 작은 토르소를 가리켰다. 이건 척추가 아니라 날개가 부러진 형상이군.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당신 작품을 보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달라. 이건 고통의 몸부림이 아니라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르려는 처절한 의지야. 그렇지 않소. 그는 예술평론가처럼 내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기술적인 미숙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날것의 감정들, 내가 작품 속에 숨겨둔 상징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나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예술가로서 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신하은 씨에게 제안을 하나 하러 왔소. 그는 아우라그룹의 전속 예술가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재료와 최고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의 계약금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어떤 예술가라도 꿈꿀 만한 제안.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다. 내 집으로 들어와야 하겠소. 저택 별채에 당신만을 위한 완벽한 작업실을 마련해 두었으니 나는 실수했다. 역시나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결국엔 그거였군요. 회장님의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되라는 건가요? 아니면 불쌍한 장애. 예술가를 후원하는 고상한 취미라도. 나의 비아냥거림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오, 신하은 씨. 이건 투자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재능에 대한 투자. 이런 환경은 당신의 재능을 좀먹을 뿐이야. 나는 내 투자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세상 누구도 내게서 재능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내게서 불쌍함과 동정 혹은 기괴함만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방식대로 작업할 겁니다. 나의 거절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험하게 들렸다. 어제 당신을 모욕했던 그 남자, 이민준이라고 했나? 그의 입에서 민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남자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서 어제와 같은 짓을 한다면, 혹은 더한 짓을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그의 말은 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옆에 있으면 그가 천천히 내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뒤덮었다. 세상 누구도 감히 당신을 해치지 못해.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거래와도 같았다. 그는 나의 불안과 공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나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안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나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 속에서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의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결국 항복했다. 권지혁의 저택은 성층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바깥 세상과 완벽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내가 머물게 된 별채의 작업실은 꿈에서나 그릴 법한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돌과 흙 도구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이곳이 나의 새로운 작업실이 아니라 나를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려한 유리 상자처럼 느껴졌다. 황금 세장,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다. 입주한 첫날 이후 권지혁은 내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내게 완벽한 자유와 고독을 허락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말없는 가정부가 가져다 주었고, 필요한 재료는 목록을 작성해두기만 하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철저히 방치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 저택 본관의 어두운 창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림자를 몇 번인가 본 것도 같았다. 우리의 만남은 아주 가끔 저택의 긴 복도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고 나 또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대화는 불편한 것은 없소. 와, 네 없습니다. 라는 건조한 문답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오가는 침묵과 긴장감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기묘한 소통은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작업실 문 앞에서 낡은 가죽 표지에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세상에 몇 권 남지 않은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에 대한 희귀한 원서였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게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서재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꺼내어 내게 침묵의 대화를 거는 것 같았다. 나는 작품으로 화답했다. 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을 주제로 작은 조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왕좌에 앉아있지만 그림자가 더 거대한 왕의 모습.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심장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가 있는 기사의 모습. 나는 그 조각상들을 작업실 창가에 그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놓아두었다. 그가 그것들을 보았는지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분명히 나의 대답을 들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거대하고 적막한 성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조용한 위로를 주고받았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두렵거나 어렵지만은 않았다. 대신 그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그는 어떤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걸까? 어느 늦은 밤이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작업실을 나왔는데 본관 1층의 갤러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나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갤러리 안에는 권지혁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명화와 조각상들 사이에 서서 낡은 그림 한 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나는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쫓았다. 그곳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위태롭게 발레 동작을 하고 있는 한 소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소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고 또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권지혁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닿을 수 없는 과거의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지독한 자책감.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 역시 나처럼 깊고 어두운 흉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완벽해 보이는 그의 세계에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작업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슬픈 뒷모습은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하기만 했던 그에 대한 나의 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바깥 세상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이 세상을 쪼갤 듯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작업실의 통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나는 바깥의 광란을 방패 삼아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작업에 몰두했다. 고통을 잊기 위한 발악이었다. 하지만 내 몸의 폭풍은 바깥의 그것보다 더 잔인했다. 무리한 탓이었을까? 등 아래쪽에 흉터 부근에서부터 칼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에윽하는 신음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을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신경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육체의 고통은 곧바로 정신의 절망을 불러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내가 만들던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뻗고 있는 날개가 부러진 여인의 형상. 그 모습이 마치 이 지긋지긋한 육신에 갇혀 발버둥치는 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부서진 주제에 뭘 안다고 날아오르려 해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옆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비명과 함께 내가 애써 만들던 조각상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쨍그랑 돌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미친 사람처럼 몇 번이고 조각상을 부수었다. 그것은 작품을 부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흠뻑 젖은 채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나와 산산조각난 조각상의 잔해가 담겼다. 나는 그가 나를 경멸할 것이라고 혹은 한심하게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에서 망치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를 품에 안으려 했다. 오지마 보지 말라고 나는 그를 밀쳐내며 발악했다. 나의 가장 비참하고 망가진 모습을 이 남자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약한 저항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나는 포근함을 느꼈다. 그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저 말없이 나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내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마시오. 그는 나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겨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나를 별채의 침실로 데려가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내가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려 하자 그가 말했다. 엎드려 있어요. 등이 아픈 것 아니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내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인이나 보호자의 것이 아닌 마치 의사처럼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 아래쪽 흉터가 있는 부근을 가리켰다. 그가 내 옷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는 뭉친 근육과 통증의 근원지를 정확히 찾아내어 천천히 하지만 깊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동정이나 음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나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집중만이 느껴졌다. 나는 평생 누군가가 이토록 진심으로 내 몸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길 아래 나를 옥죄던 끔찍한 통증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몸의 긴장이 풀리자 마음의 벽도 함께 허물어졌다.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마사지를 멈추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떠나지 않고 내 등의 흉터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내 등의 흉터 위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의 뜨겁고 부드러운 입술이 내 가장 큰 수치이자 상처의 흔적 위에 닿아 있었다. 그것은 성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배와도 같은 행위였다. 그가 내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야. 그의 말에 내 안에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치심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몇 번이고 나의 흉터 위에 입을 맞추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는 나의 몸을 탐하는 대신 나의 몸을 경배했다. 그는 나의 모든 불완전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약한 다리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과 입맞춤 아래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수치스러운 감옥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나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깨지고 상처 입은 나의 모든 것을. 그 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다시 태어났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리는 더 이상 후원자와 예술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하고 그것을 보듬어 안은 동반자였다. 저택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우리는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우리만의 시간을 쌓아나갔다. 아침이 되면 그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었고 나는 햇살이 쏟아지는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했다. 그는 종종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에게 읽어주곤 했다.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요리를 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칼질을 했고 그는 내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채소를 씻었다. 그의 완벽한 모습에 익숙했던 내게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사랑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육체적 결함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안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재활 치료사를 저택으로 불렀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의 단호한 설득에 나는 마지못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내가 고통스러운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내가 통증에 신음하며 포기하려 할 때면 그는 내 손을 잡고 조금만 더,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의 지지는 동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었다. 그의 보살핌 속에서 나는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다. 지팡이에 의지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다. 육체의 변화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나의 작품 세계에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의 조각상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지 않았다.
대신 상처를 끌어안고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가 왜 그토록 부서진 것들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지, 왜 나를 보호하려는 그의 눈빛에 그토록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지. 그 수수께끼는 어느 늦은 밤 그가 나를 처음으로 자신의 갤러리로 이끌었을 때 풀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예전에 훔쳐보았던 그 발레리나의 초상화 앞에 섰다. 내 여동생 지수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텅 비어 있었다.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아이였어. 재능도 있었지. 나는 늘 동생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 자부했었어. 그림 속 소녀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날도 동생은 콩쿠르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지. 내가 연습실로 데리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어. 하지만 중요한 계약건으로 회의가 길어졌어. 나는 동생에게 택시를 타고 먼저 가라고 연락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들어갔다. 동생이 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졌어. 나는 내 야망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제 시간에 갔더라면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그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왜 그토록 나를 보호하려 했는지, 왜 나의 흉터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했는지, 그의 눈빛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의 정체를 그는 나를 통해 지켜주지 못했던 여동생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구원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부유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결핍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처절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늘 따뜻하고 강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내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어깨에 조용히 고개를 묻었다. 거대하고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남자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평범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평화는 신기루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우리는 저택의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내가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봐요, 혼자서도 잘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작고 소중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터넷 연예 뉴스 한 면에서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멀리서 아마도 담장 밖에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하고 악의적인 사진이었다. 우리의 다정한 모습은 마치 무언가 부적절하고 음탕한 행위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 심장을 찢는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다. 단독 아우라 그룹 권지혁 회장과 장애인 조각가 비밀스러운 저택 로맨스. 사랑인가 병적인 동정인가 세상이 뒤집혔다. 내 이름, 내 얼굴, 나의 장애, 그리고 나의 과거가 순식간에 온 세상의 가시거리로 전락했다. 기사는 나를 불우한 환경을 무기삼아 재벌 회장을 유혹한 야심 있는 장애 여성으로 묘사했다. 내 작품들은 결핍을 이용한 자기 연민의 산물로 폄하되었다. 하지만 기사보다 더 잔인한 것은 익명의 대중들이 쏟아내는 말들이었다. 절름발이가 인생 역전했네네. 몸 팔아서 성공한 건가? 권지혁 회장 취향 참 독특하네. 부서진 것만 모으는 패티시라도 있나? 아우라 그룹 이미지 다 망치네. 당장 저 여자 쫓아내라.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온몸에 박혔다. 이민준이 내게 퍼부었던 저주와 내 스스로를 갉아먹던 자기 혐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불쌍하고 결함 있는 여자라는 낙인이 다시 한번 내 이마에 선명하게 찍혔다. 권지혁은 나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인터넷과 TV를 차단했고 나를 향한 모든 비난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 했다. 신경 쓰지 마, 하윤 씨. 이건 그냥 소음일 뿐이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지친 얼굴은 그가 얼마나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밤늦게 저택으로 돌아온 그의 옷에서는 늘 담배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나는 몰래 켠 휴대폰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나 때문에 자신의 세계 전체와 싸우고 있었다. 내가 힘들게 쌓아 올렸던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다시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절름발이가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다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가 그의 완벽한 인생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라는 생각에 몸을 움츠렸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따뜻하고 안전했던 공간은 차가운 죄의식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그는 늦게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그의 심장이 얼마나 지쳐서 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하윤 씨. 그가 내 머리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 그의 말은 사랑의 맹세였지만 내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내가 그의 곁에 머무는 한 이 폭풍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정원, 아름다운 조명.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황금 세장에 갇혀 나의 주인을 파멸시키고 있는 괴물이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밀어내야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날 과거의 망령이 나를 찾아왔다. 이민준이었다. 그가 어떻게 철통 같은 저택의 경비를 뚫고 내 작업실 앞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비에 젖은 생쥐처럼 처량하면서도 교활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하윤아, 나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문을 닫아버리려 했지만 그는 틈새로 발을 집어넣으며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 후회와 악어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뉴스 기사를 봤다며 내가 겪고 있을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갤러리에서의 일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끔찍한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극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나는 그를 작업실 안으로 들였다.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감성에 호소했다. 그러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나도 힘들어, 해우나. 그는 비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이 된 너를 버린 파렴치한 놈으로 보고 있어. 나도 피해자라고 무세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 뱀처럼 번뜩였다. 기자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와. 우리 사고에 대해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 하더군. 그는 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사고 나던 날 네가 차 안에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네가 이성을 잃고 내 운전대를 뺏으려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이야.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악랄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믿어줄 법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불안정하고 결핍 있는 여자가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자극적인 스토리. 그렇게 되면 넌 그냥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야. 권지혁 회장도 그런 널 감싸줄 수 있을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큰 거 안 바래.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위로금 정도. 너의 그 대단한 회장님께는 껌값이잖아. 이 돈 받고 나는 영원히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어때? 합리적인 거래 아니야.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 권지혁의 돈을 뜯어낼 것인가? 아니면 나와 그의 명예가 더러운 거짓말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민준이 떠나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공포와 절망이 나를 덮쳤다. 나는 역시 구제불능의 존재였다. 나의 과거는 이토록 더럽고 추악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권지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실망할까? 나의 이런 지저분한 과거까지 그가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결심이 섰다.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가 나를 증오하게 만들어 스스로 나를 버리게 만드는 것. 그날 밤 나는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가 지친 얼굴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그를 마중 나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아 작업실로 왔다. 하은 씨, 오늘 괜찮았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려 했다.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나는 내 마음에 없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칼날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 끝내요, 우리. 무슨 소리요? 언론 말이 맞았어요. 이건 실수였어. 당신의 동정, 당신의 호의, 이제 지긋지긋해요. 당신의 자선사업, 프로젝트 노릇 더는 못하겠다고요. 하은 씨, 제발. 그러니 그만해요. 날 내버려둬. 당신의 완벽한 세계로 돌아가라고요.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찔러야만 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상처와 혼란을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작업실 안쪽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문에 기대어 나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문 밖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를 찾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음소리를 삼켰다. 그의 심장을 부수는 것이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나는 완벽한 고독 속으로 다시 침잠했다. 내가 그를 밀어낸 후 며칠 동안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내 작업실에 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종종 그가 서재에서 심각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저택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민준이 다녀갔더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 그는 내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가 고용한 조사원이 정리한 이민준의 모든 비열한 계획과 협박 내용이 담겨있는 보고서였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에 그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윤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그는 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여 주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를 끝내야겠어. 당신 손으로. 그는 나의 새로운 컬렉션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자고 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모사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있어. 그는 내 두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돈으로 힘으로 그자를 묻어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유령으로 남게 될 거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악몽을 이제 당신이 직접 끝나야만 해. 내가 곁에 있을 테니,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테니. 그의 눈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지켜야 할 연약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믿어주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도열한 행사장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나의 새로운 조각상들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작품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무대 뒤에서 나는 공포로 온몸이 떨려왔다. 권지혁이 내 차가워진 손을 몰차 잡았다. 그의 온기가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우리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 객석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이민준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기자들 사이에 섞여 들어와 있었다. 신하은 씨에게 묻겠습니다. 그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과거에 연인이었던 저를 버리고 권지혁 회장에게 간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의 진실에 대해 직접 해명해 주시죠. 모든 카메라가,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숨막히는 침묵. 과거의 나라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을 것이다. 나는 권지혁을 보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여 보였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당신을 믿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마이크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하지만 조금씩 단단해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신하은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제 전 연인이었던 적이 저 남자 이민준 씨였습니다.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그가 술에 취해 과속을 했고 그것을 말리던 나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사고가 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병실에 누워있던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 최근에는 나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것까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게 일어났던 진실을 세상에 고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객석에 앉은 이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부수지 못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안에 내가 몰랐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지축을 흔드는 듯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권지혁이 내 옆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약혼자가 한 모든 말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민준 씨와 그의 거짓말을 유포하는 모든 언론에 대해서는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이 대응할 것입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무대 뒤로 이끌었다. 수많은 불빛과 혼란을 등지고 걸어 나오며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기나긴 밤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진실은 마침내 나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졌다. 나의 고백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민준의 추악한 진실과 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장애인이나 야심 있는 신데렐라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존자로 불렸다. 이민준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 권지혁의 법무팀이 제기한 협박 및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려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권지혁은 약속대로 내 곁에서 나를 지지했다. 그는 단순히 나를 숨겨두고 보호하는 대신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 신하은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나와 같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나의 이름은 더 이상 스캔들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거대한 계획에 압도되었지만 나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치유와 구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평등하고 온전한 연인이 되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우리는 소파에 누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고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었다. 더 이상 폭풍 속에서의 위로나 상처에 대한 경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웃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존재를 축복했다. 나의 몸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의 사랑은 더 이상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든 두 사람이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몇 달 후 나의 첫 번째 공식 개인전이 열렸다. 신하은 예술재단이 주최하는 첫 번째 전시회이기도 했다.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술계의 거물들,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나의 작품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우아하지만 소박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채 나는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 여전히 걸음걸이는 조금 불편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일부였으니까. 나는 사람들을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권지혁은 내 곁에 서 있었다. 나를 지키는 보호자가 아닌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파트너로서 그는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여전히 카메라 플래시는 터져나왔지만 더 이상 그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닌 축하의 박수갈채처럼 느껴졌다. 나는 전시장을 가득 채운 나의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의 분신들. 그리고 내 곁에 선 남자. 그의 눈은 오직 나만을 향해 세상 모든 사랑을 담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부서진다는 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비로소 빛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을. 행복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남은 가장 큰 흉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흉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나요?